iya. Tidak, Pak. Hmm. Oh, 그래. 예, 그러면 좀 이미 그 많은 그 선생님들, 학생들 그 참석하신 것 같으니까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경상국립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영남통일교육센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가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미중 전략 경쟁의 미로에서 헤매는 한반도 평화 2021 강좌 시리즈를 마련을 했습니다. 경남에서 설계하는 한반도 평화 공감 경남 통일경제 아카데미 연속 강좌로요. 4차례 강좌로 구성을 했고요. 이미 이제 3차례는 특히 이제 전문적인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북한의 입장,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 세 번째는 중국의 입장을 저희가 각각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보다는 조금 심도 있는 토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최대한 대학생들 한 1, 2학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쉽게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4번째로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한반도 평화와 청년 세대의 인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처음에는 한반도 평화와 경남 청년의 역할 이렇게 했더니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메인 발제를 맡아주신 배진석 교수님께서 맨날 그 청년들 역할만 있냐 우리가 뭐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당위론적으로 청년들이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요거부터 알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진석 교수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또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청년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청년 세대 인식에 대해서 한 20에서 25분 정도 먼저 발제를 해주십니다. 각 전문가 소개는 제가 발제가 마치고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4강의 이 종합 정리이기 때문에요. 공동 주최자인 경남대 정치외교학과의 조재욱 교수님께서 표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토론에 담당하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진석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상대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배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서두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40대, 50대들이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개를 잘못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30대 초반이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하고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너무 크게 웃으셔서 제가 지금 민망합니다. 예, 저는 2019년하고 2020년 2학기 때 경상대 학생들하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이름은요, 통일한국가 청년세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양 과목이라서 우리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상대에 있는 학생들하고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규모가 되는 단위로
2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마 그 학생들하고 2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맞아. 제가 느꼈던 것들이 아마 조금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 일종의 제가 경험해 보니 이렇더라 정도이지 제가 학생들의 인식, 청년 세대 인식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다행히도 이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또 같이 와주셔서 제 말씀과 그다음에 선생님들 말씀 같이 한번 의견 나눠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아이고. 예, 학생들하고 한반도 얘기, 평화 얘기, 그리고 통일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서두에 박종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 지금 되게 바쁘고 또 특히 오늘 또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주의 월요일 아침이네요. 컴활도 공부를 해야 되고 토익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취업 준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없는데 이 학생들한테 한반도 얘기, 통일 얘기, 평화 얘기 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대충 좀 유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으로 한번 정해본 거니까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전부 다 난 모르겠다. 뭔 소리 하냐. 메롱형이죠, 메롱형.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런 소리 하냐라는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 한번 볼까요? 나 바빠 죽겠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평화도 좋고 한반도도 문제도 좋고 통일 문제도 좋은데 나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또 반응이 하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오늘 아마 이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은 앞에 두 종류의 반응과 달리 그래도 앞에서 교수라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할 때 경청을 해줍니다. 박수도 쳐줍니다. 근데 입에서는 하품이 나오죠. 이런 반응들을 접하고 나서 통일 문제 얘기해보자, 평화 문제 얘기해보자 라고 했던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이런 이불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우리 학생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반응이 메롱형이거나 난 모르겠다형이거나 잘했어요 그런데 하품하는 하품형이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와 여기 계시는 오늘 참석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 제가 마이크만 있으면 여기 노래도 한번 쫙 불러드려야 되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자랐었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괜히 눈물이 찡 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학생들의 세 종류의 반응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항상 옳은 일일까? 우리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죠. 1월, 2월 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때 그때 특히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왔었죠.
어, 당연히 그 당시 이제 한반도가 매우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이고 전쟁 얘기까지 막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 단일팀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좋은 역할들을 해낼 것이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근데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었죠.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특히 청년층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꼭 단일팀 해야 돼요? 이거 뭐 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반응이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던 반응들이 나와서 아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또 이제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지금 청년 세대한테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의 소원인 평화, 통일 이런 문제들을 압도한 결과다. 특히 그 이전에 있었던 보수 정권 10년 동안 통일 교육이 너무 부실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또 한 측에서는 청년들의 반대가 단순히 그런 문제이겠냐.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들이 내세우는 공정한 기회 원칙이 어떤 얘기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개인적 가치라는 것과 집단적 가치 사이에 어떠한 갈등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대체로 양분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제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통일에 무관심한가? 그다음에 그 흔히 얘기하듯이 청년 세대가 정말 보수화되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문제들은 청년 세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한가? 돈도 실력인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공정한가? 바닥은 놔두고 천정만 없애려는 것은 공정한가?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가? 개인적인 것에 올바름을 묻는 것은 공정한가? 이런 질문 들었을 때 가슴이 좀 뜨끔하죠. 저도 공정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늘상 생각해 왔다고 자부를 했는데 청년들의 이런 질문들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공정의 문제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문제가 그 깊이나 강도나 범위에서 같은 궤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예스나 노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년들이 보이고 있는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 통일의 문제를 이해할 때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귀를 닫고서는 얘기를 하기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크게 구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전통적이고 냉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어떤 변화 과정과 변화와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흔히 진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포용, 평화, 민족 강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보수는 북한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봉쇄해야 된다. 우리 국익이라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된다. 안보 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죠. 이에 따라서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집니다. 진보 측에서는 보통 자주적인 노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을 좀 찾아봐야 되고 그것의 귀결점은 자주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보수 입장은 조금 달랐죠. 한미동맹
우리 혈맹, 우린 특히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공산화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준 미국에 대해서 각별한 인식들을 가지는 것,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의 방식도 흔히 진보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일국가 이체제가 많이 얘기가 나왔고 보수 경우에는 이제 흡수 통일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을 정식화했던 서구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이런 기준은 아니었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진보 보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한쪽이 진보 측이 복지나 균형, 평형, 형평성 이런 걸 많이 강조한다면 보수 입장에서는 성장을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는 쪽이 진보가 될 거고, 그다음에 국가, 애국심 뭐 이런 쪽을 좀 더 강조하는 쪽이 보수가 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기준은 나눌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북한 문제, 미국 문제, 통일의 문제에 관련해서 진보와 보수가 그동안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것들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죠. 진보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화해협력정책을 폈었고, 보수 입장에서는 민족과 맞는데 그래도 적이다. 주적 강조했었고 북한 고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압박과 제재를 가했던 것이죠.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매우 유사한 입장들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일의 방식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수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 지도층은 그 지도층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통일의 문제, 협력의 문제 뭐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식 속에서는 체제 분기가 선행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방식이 오지 않겠느냐. 공공연하지는 못하더라도 바탕에는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갈립니다. 청년과 노년이 생각이 갈렸었고요. 진보가 보수가 갈렸었고요. 그 아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북 협력과 대북 강경 정책, 복지와 성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안에 위치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크게 갈라지는 이 균열 구조, 즉 균열 구조 뭐 이런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국 사회가 나눠지고 쪼개지는 큰 라인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확연하게 일치되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이 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커브가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하던 다른 방식대로 그동안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던 균열 구조가 바뀌는 양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한번 보면요. 북한이 위협의 대상이냐, 협력의 대상이냐. 그동안 전통적인 진보층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초록색 층이 되겠죠. 북한은 위협 대상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고 위협 대상이 아니면 당연히 협력 대상인 거겠죠. 그 다음 보수 입장에서는 북한은 위협 대상이 맞고 협력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동안의 균열 구조, 갈라지는 선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북한은 위협 대상이기도 하지만 협력도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왼쪽 상단에 위치한 그룹이 한국 사회에서 주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진보층, 즉 한국을 그냥 위협 대상이 아니고 협력 대상이라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고만 바라봤던 전통적인 진보층의 규모도 줄어들고요. 북한은 그저 위협 대상이라고만 바라봤던 전통적인 보수층도 줄어들어요. 대신 두 개 다 맞다. 위협 대상이기도 하지만 협력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층을 차지하는, 우리는 이걸 흔히 이제 상충적인 태도다. 그동안의 기존의 시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섞이게 되는 이러한 그룹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진보가 바라보던 남북관계, 대미관계, 통일 문제, 과거에 보수가 바라보던 남북관계, 미국 문제, 통일 문제가 서서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표현한 거 한번 보시면 그 경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수층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동안의 보수층은 제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다음에 평화 정착 후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 그동안의 진보는 남북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미군은 당연히 나가라. 이런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진보의 절반 이상도 59%라고 여기 조사가 됐는데요. 진보의 다수도 평화 정착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이 두 질문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그동안 보여왔던 진보와 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된 생각으로 그냥 뭉쳐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진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상충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2018년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써서 썼는데 이제 한겨레에서 이 문제를 한번 그 8월 15일 날 특집면으로 한 면을 달아줬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대북 인식과 이념은 별개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보통 보수, 그다음에 화해협력 정책을 주장하면 진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들한테는 이게 그대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상충적인 인식들이 특히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50대, 60대, 40대까지 포함해도 좋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보냐 보수냐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이 문제가 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따지는데 큰 의미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자기가 진보냐 보수냐를 나눌 때 더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들은 복지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성장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본인들 스스로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기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출생연도입니다. 여기 글씨가 제가 좀 친절하게 못 썼네요. 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50년대 태어난 사람들,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박정철 교수님처럼 7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저처럼 80년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박 교수님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10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자기 스스로가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이지만 90년대에 태어난 청년 세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특히 그 노년 세대, 중장년 세대에 비해서 본인들이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우리 청년 세대가 보수화됐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걸까? 여기 보이는 그래프 한번 볼까요?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묻는 파란색 그래프는요.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파란색 그래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U자 커브가 거꾸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네요. 그죠? 40대가 제일 높게 대북 정책은 교류와 협력 쪽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대와 60대가 가장 적은 비율로 대북 정책이 교류 협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작아요. 언론이 주목했던 포인트들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20대의 대북 인식,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60대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들은 보수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빨간색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색입니까? 오렌지색. 오렌지색 커브를 한번 볼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U자 커브네요. 그죠? 40대 같은 경우에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동의하는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20대와 60대가 51.4%, 52.4%로 가장 높습니다. 강경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교류 협력의 강화와 반대되는 모습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고 나서 언론과 많은 기성세대들은 그냥 청년 세대들이 보수화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그래프 하나 볼까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보수 진보를 나눴던 기준인 복지와 성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인식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으로 다소 이분법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복지 문제 한번 볼까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네요. 우리 사회가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74%.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서 50대, 60대로 가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 위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25%, 50대, 60대로 가면 60% 중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제가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 문제만 가지고 봤을 때, 복지와 성장의 문제만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청년 세대는 보수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리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겠죠. 청년들이 정말 어른들이 맨날 얘기하는 바대로 그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남북관계는 분명히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죠. 이제 그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봤더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학생이, 그림에는 보이는 남학생이 여학생,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너 보고파라고 얘기하니까 여학생이 나 배고파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세대가 보수화되었다라는 거, 이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언어가 같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청년 세대가 정말 보수화되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마다 청년 세대들은 방금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를 깨물 수도 있겠다. 아유 빡쳐 이거죠, 그죠? 저는 원래 되게 그 고상한 언어만 쓰는 사람인데 오늘 청년 세대들의 그 심정이 조금 동화돼서 빡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지는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 그래프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 기성세대가 맞습니다. 통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청년 세대 20대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건요. 자, 그래 이제 통일을 하려면 세금 인상해야 되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비율.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보면요. 격차가 많이 나네요.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금 좀 더 낼게 혹은 내가 좀 못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비율의 차이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청년 세대들 지금 막 한반도가 복잡하고 북한 매일 보여주는 그림은 전쟁 준비하는 그림, 그다음에 그 조선노동당 그 아나운서가 매일 하는 그 억양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우리 청년 세대들의 그 자유주의적인 방식, 개인의 가치 중요시 여기는 것에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거 언론 탓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이 자초한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좀 귀찮으니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드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 이상에 비해서 50대 이상에 비해서 낮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매일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랐던 기성세대들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늘상 얘기는 하지만 통일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가. 저는 그 격차,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고 같이 희생 혹은 희생이 있다면 희생을 공유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저는 거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청년 세대가 좀 더 솔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셔도 저는 조금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50대, 60대들은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오히려 청년 세대들은 전쟁의 위협을 없애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게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휩싸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거. 저 이거 대단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겁쟁이들은 정말 이런 거 무섭거든요. 전쟁 얘기만 나와도 무섭거든요. 근데 이런 거 솔직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뭐 이것도 맞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요. 근데 조금 더 나의 문제,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저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비관적이다, 보수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계산 잘합니다.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 잘합니다. 청년들의 합리성 한번 우리가 믿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조금 멀리 보자. 그냥 짧게 봐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될 문제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까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그다음 시야를 조금 넓혀서 계산 셈법이 우리가 이제 시야가 좁아지면 셈법이 되게 단순해지죠. 멀리 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계산이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계산하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흔히 통일 비용, 분담 비용, 그다음에 통일에서 얻을 이익, 분단에서 생기는 이익들 이런 거 많이 나눕니다. 언론에서 워낙 이제 통일 비용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통일하면 돈이 얼마가 든다더라, 얼마가 든다더라. 뭐 그것도 일리 있는 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의 이익이 있을 거고요, 무용의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분단의 비용 살펴봐야 되죠. 뭐 저기 2021년도 예산 편성안 보니까 국방 예산이 53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540조 정도가 되니까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국방비의 규모는 세계 9위, 10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우리 지금 곧 군대 가야 되는 친구 얼마 전에 저기 영장 저기 신체 검사 받고 온 친구들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1학년 친구들을 많이 갖고 왔을 텐데 군대의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죠. 통일 편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맨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북한 문제하고 풀려서 화해 협력이 됐을 때 우리가 분담 비용으로 치르고 있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한국과 관련된 경제 지수들이 어떻게 출렁거리는지 우리 잘 살펴봐야 되죠. 청년 세대들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취업 문제 한반도의 평화가 조금 더 찾아오고 통일이 현실화되는 관점에 갔을 때 우리 청년 세대들의 취업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단과 대립의 문제 이게 국내 정치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점들 지금 양극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원 찾아가 보면 한반도 분단 이후에 생겼던 냉전 반공 체제, 우리 여기로부터 자유로운가? 이제 이런 문제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일일이 따져보진 못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본다라면 아, 통일이 나한테 이로울 것이다. 아니야, 분단이 더 좋아. 계산하자는 겁니다. 계산하고 그 답이 나오면 우리 그 의견 존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본다라면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이런 계산하는 것, 합리성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 왜 필요한가? 학생들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계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권 중요하죠. 민주주의 가치 확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기성세대에서 많이 얘기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 당위적인 통일의 필요성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통일,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통일, 당위적인 관점에서의 통일이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 문제 시민의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한반도에서 모든 가치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평화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평화의 전제에서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서 평화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평화시민.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민주시민의 관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 국가들에게도 한반도의 통일이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그들을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런 평화시민, 민주시민,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학생들하고 통일의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고 나니 학생들이 저렇게 고양이처럼 앉아서 무슨 얘기 하나 보자라고 하는데 제가 쭈뼛쭈뼛 하면서 통일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 하고 덤벼들지는 않고 대체로 잘 들었습니다 하고 궁뎅이 툭 쳐주는 시기였었네요. 저는 분명히 우리 청년들하고 이 문제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경상대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해 봤을 때 같이 계산하고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통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작은 바탕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중간에 세대 문제 가지고 박정철 교수님 뭐 70년대로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려서 기분 상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0년대라고 소개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또 지금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러한 문제보다도 공정 문제다. 그러면서요 각 세대별로 인식과 각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잘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인상적인 게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이성, 합리성에 호소를 하자. 통일 편익, 통일이 이익인지 분단이 이익인지 분단 이익인지 이익이 되는 쪽에 자기의 그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느냐. 당위적인 것보다는 통일이 이익인지 분단이 이익인지 해서 이익에 따라서 가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국방 비용이 올해 우리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국방 비용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이 비용이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복지나 청년 취업이나 이런 걸로 가면은 좋은데 이 분단이 유지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조금 더 중요한 게 평화가 아닌가, 합리성에 기대 가지고 평화 문제도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토론 뭐 이라기보다는 이제 각자 자기의 귀한 인생의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세 분을 모셨는데요. 경남에 있어서의 문제 또 학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학계의 이야기를 갖다가요. 조재욱 교수님께서 한 10여 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다 박사님이십니다. 예, 엄주연 그 박사님께서 그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의 본부장이신데
북한도 한 50여 번 다녀오셨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북한 사람들과 협상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북한의 의료 관련 책, 의료 보건에 관련된 책을 내셔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의료 보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북한의 이 젊은 사람들,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접촉하셨겠지만 그거보다는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또 멀리서 지켜본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모습을 두 번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병수 박사님께서 유병수 박사님은 그 특이하게 이제 연변대학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족의 시골 마을들을 많이 도시면서 춤과 노래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최고 좋은 대학이 그 민족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북경의 민족대학에서 교수로 오래 생활을 하시면서 북경에 오래 사시면서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민족 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현재 흥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 민족의 여러 청년 그 대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 세 분의 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청중 및 학생들이요. 뭐 한반도 평화 문제를 넘어서도 좋습니다. 오늘은 뭐 방점이 평화 플러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나 대학생 문제를 갖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좋고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판을 해주셔서 좋고 또는 뭐 토론을 해도 되고 어느 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중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먼저 조재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조재욱 교수입니다. 박종철 교수님 늘 수고 많으시고 오늘 우리 배진석 교수님 처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너무나도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도 조금 따분하고 조금 지루해하는 면도 있고 제가 이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점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지금 6년 이상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통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육으로부터 이제 펀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수업보다 강의보다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서 통일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평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MZ를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판문점에 한번 들어갔다 놓으면 확실히 남과 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게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조금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조중적경 지역이라든지 조로적경 지역, 그 다음 베트남 또는 베를린을 비롯해가지고 독일의 통일 현장 경험을 갔다 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좀 여부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경험을 할 때는 그 속에서 뭔가 우리 사회가 좀 한반도가 평화로 가야 되고 또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통일이 좀 뭔가 모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순간순간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 교수님께서 이제 평창올림픽 때 우리 2030 세대들의 통일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했냐면 만일에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중에 엔트리에 탈락을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올림픽에 참가했으면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는 한반도 길을 들고 다 같이 공동 입장하고 회식도 같이 나가고 또 단일팀으로 구성된 적도 많았고 이 축구 그다음 탁구 이런 우리가 대회를 치르면서 단일팀이 구성되고 서로가 헤어질 때 우는 모습도 봤고 물론 이제 아이스하키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는 엔트리에서 이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에 대한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게 평등, 공정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안 지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이 여기 대해서 좀 반발심이 커졌고 이게 설문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정부가 조금 준비할 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핑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뭔가 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준비가 있었으면 필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이런 이제 그 지표가 조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의 사례는 좀 단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약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수화되었다, 또 통일에 무관심하다, 뭐 이걸 가지고 그 평창 올림픽의 지표만을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보수화됐다고는 판단이 안 서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경향이 있는 거지, 뭐 성장, 분배의 가치도 둘 다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는 게 자유스러운 사고를 좀 가진 것 같아요. 리버리즘이 오히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맞는 그런 이념적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주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통일에 관련된 인식 재고 조사는 항상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가 그렇다면 더 나아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 앞서 우리 백인석 교수님께서 박주화 연구를 이제 그 박사님 연구를 이제 그 예를 들면서 그 쭉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전부 다 이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뭐 쉽게 말해가지고 통일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컨대 또 북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투자 개발도 북한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 가치도 많이 수반이 되기는 하지만은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도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항상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뭐 이런 이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치, 뭐 일련의 이제 위기 조성 전략을 쭉 보고 온 거고, 그래서 이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이 북한은 우리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짜의 존재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틀에서 보니까 이 통일 문제도 조금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 기성세대들은 북한의 위협적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산가족 찾기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민족의 분단의 한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탁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스포츠 단일팀 구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좋은 경험도 얻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는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데 박준철 교수님하고 아마 동갑 아니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7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축구가 단일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청소년 대표팀 나가서 16강에 진출한 걸 본 적도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각종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는 이제 단일팀으로 출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이하고 현정아 선수가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는 장면도 직접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 90년, 7년도 뭐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아요. 2000년도 전후죠. 그러니까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이게 이제 민간 차원까지도 확대되었고, 또 이 당시에는 이제 금강산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평양에 1박 2일 그 아리랑 축제 때 갔다 오신 분도 많았고, 뭐 3박 4일 놀러 갔다 오신 분도 꽤 많았거든요. 제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꽤 많이 가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1박 2일짜리 코스도 꽤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서 보고 교류 협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뭐 그래도 하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청년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계속해서 갇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우리 학생들도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졌을 건데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성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막연히 필요하다는 당위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손은 통일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치가 스스로 형성된 게 아니라 주입된 사고로 인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뭔가 또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걸 통해서 주입되다 보니까 통일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통일식 제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좀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유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경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교류의 확대 폭이 넓어지면 정치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또 그 보수 일각에서는 우리가 경제 지원해주고 인도적 지원해주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핵 실험이고 미사일 발사 실험이고 또 뭐 일련 위기 조성 전략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능주의적 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닌데 필요 조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연애를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또 하나의 뭐 통합 통일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헤어지고 하는데 또 통합이 되어서도 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제가 살고 있는 창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마창진이 통합된 지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학적 통합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물리적 통합은 되는데 학적 통합이 안 됐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진정한 통합 통일에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 조건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기능주의적 그 접근 방식이 좀 우리 사회에 많이 통용이 되고 이거를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경험으로 느낀다면 통일인식 적응 문제가 조금 더 그 상승 수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우리가 거꾸로 된 저기 U자 커브형에서 이제는 그 점을 찍고 조금 그 상승하는 오리지널 U자형으로 지금 이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배진석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최우선 당면 과제는 통일은 아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통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통일을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팍팍한 현실 때문에 취업해야 되죠, 좋은 성적 따야 되죠, 영어 공부해야 되죠, 할 거 많잖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일이 이제 뒷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교류력 사업이 진척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뭐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북미 관계에 뭐 개선점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북일 관계에 뭐 개선이 보이고, 뭔가 이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통일의 기운이 보이구나, 뭐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반도 평화에 기운이 보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우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입시를 보면 정책학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립경상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훨씬 편안한데 2018년도가 이상하게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년에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가지고 남북 관계에 그 개선 조짐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온다고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건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년 세대들은 남북한이 지금 뭐 남처럼 살아왔는데, 예,
지금 와서 굳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팽배한 것 같고, 그냥 이 선에서 서로 타치 안 하고 평화스럽게 살자라는 그 인식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육 문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그 평화의 방점을 찍고 있고 평화 통일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통일도 조금 멀리하기보다는 평화에 먼저 그 우선을 하는 그런 이제 교육도 이제는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육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국가주의적 통일관하고 민족주의적 통일관이고, 특히 뭐 어떤 이제 그 시민단체가 보면 민족을 항상 앞서가지고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지구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민족주의와 국가의 틀을 넘어서고 또 신축적이면서도 개방성을 지닌 그런 이제 그 가치를 선호하는, 열린 가치를 선호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주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기성세대도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민족주의 중심의 통일 담론 형성도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걸 완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배진석 교수님이 이야기한 처럼 현실적으로 바라는 게 뭔가, 그 속에서 추구를 하고 당분간은 뭐 좀 지속적으로 한반도가 평화되는 평화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평화교육 속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방문하는 게, 저한테도 물어봐요. 예컨대 우리 학교가 저기 양강도나 자강도에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저보고 총장님께서 양강도 자강도를 네가 맡아라 가라 하면 제가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참 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직이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좋아지지만은, 이거 인프라 하나 제대로 뭐 구축이 안 된 그 북한 땅에 가가지고 휴가를 받으면 내가 중국으로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끌고 오는 게 맞는지, 또 마치고 나서 뭐 내가 어떤 재미를 느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다 따져보면 정말 통일은 쉽지 않은 사고인 것 같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남이라는 인식보다도 한반도가 조금 평화스러운 관계 유지 속에서 통일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배지성 교수님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계속해서 오프라인 속에서도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조재욱 교수님, 유병수 박사님, 엄주현 박사님 세 분 다 PPT를 요 내용에 맞춰서 보내주셨는데 PPT를 켜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PPT를 멋있게 만드셨는데 발언만 하셨네요. 저도 이제 학생들과 여러 군데 이제 뭐 DMZ나 거제도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 답사를 갔다 오면은요, 저도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저 이제 숙제를 냅니다. 가기 전에 조사해와라, 갔다 와서 감상문 제출해라 해보면요, 이 평화라든가 통일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뭐 여기 있는 교수님들 다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조금 아쉬운 게 뭐 이렇게 판문점도 가보고 서울도 가서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같이 체험도 하고 또 저녁에는 모여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은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근데 운영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 청년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조재욱 교수님 이제 그 경험의 중요성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제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수 정부 시절에 심양이라는데, 북중 국경 접경에 있는 심양이라는 데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갔었는데, 진주시 이제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평화를 강조한 이 두 분과 마찬가지로 평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교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보수 정부 시절에 보수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개성공단 같은 거 폐쇄시켜버리고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서 반발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이 북한 식당이었어요. 이제 북한 식당에 가서 이제 북한 식당에 가면 북한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식 이렇게 노래, 춤하는 공연도 좀 보는데, 공연 춤을 보는데 이 60대, 70대 보수 지도자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 손자, 손녀 같다고 하면서요,
굶어 죽이자고 하신 분들이 그 굉장히 거금을 거의 저는 거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북한은 들어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돈 뺏는다고 하던데 너네 잘 숨겼다가 너희들 좀 힘들 때 용돈으로 좀 써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재욱 교수님께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기울었다기보다는 공정이라든가 또는 그 리버럴한 이런 자유적인 가치 또는 실용적인 마인드로 판단하는 거지 이념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쳤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엄주원 박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화면을 좀 공유를 할게요. 아, 2021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정준 교수님을 비롯한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향후 남북의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의 전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벤스터 교수님의 발표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20년간 북측과 보건의료를 매개로 교류 협력을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여 차례 이상 평양, 개성, 신의주, 사리원 등등 북쪽 지역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던 거죠. 그 중에서는 청년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아마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 단체 소개인 거고요. 제가 만났던 청년 세대 가장 최근에 만났던 선생은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세계 약사 초계 아부다비 회의에서 만났었던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교류 협력을 했었던 활동가이기도 하고, 우리 애가 지금 22살인 아들을 둔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의 가장 문제적인 20대 남성과 직접 얘기할 기회가 많았던 이제 경험자인 거죠. 즉 이러한 위치, 그러니까 남북의 청년 세대를 함께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는데요. 가장 최근에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세계 약사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북쪽 선생을 만났는데 이 중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선생이 그때 당시 20대 말 30대 초였던 선생이었어요. 리위한이라고. 이 선생은 조선적십자 종합병원의 약제사입니다. 약제사는 우리나라 약사인데 그 선생을 만났는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2019년 10월, 9월 이때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을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해외에서 대면하여서 그런지 아주 만남이 자유로웠었고요. 특히 가장 젊었던 선생이 이제 저에게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노트북을 좀 좋은 노트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관심을 나타냈었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 노트북을 활용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제가 막 어버벅거리면 이 선생이 자기가 막 뺏어서 이렇게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트북도 너무나 잘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스마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 선생뿐만 아니라 제가 꽤 오랫동안 북측에서 만났었던 북측의 보건의료인들, 젊은 청년 선생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의 사람, 찌질하고 막 돈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 되게 스마트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점잖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류 협력하면서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줬을 때 우리가 교류 협력하면서 설치 이전하는 데는 3박 4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큰 장비에 대한 영어로 된 그 매뉴얼을 하루 만에 다 읽고서는 질문하는 이 정도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애를 포함한 남측의 청년 세대들에게는 북측은 관심도 지금 없을 뿐더러 뭔가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교류협력의 활동가였기 때문에 우리 애에게 북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되게 교육을 했고 꽤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세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제 학생들도 초중고 교교에서 나름대로 진보적 시각의 선생님들께 동일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 지원만 얘기를 하면 그 댓글이 장난 아닌 상황인 거고, 아마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꽤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일부 배진석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짚으셨기는 했는데, 교류협력을 했던 활동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는 알고 싶지도, 더 나아가서 알 필요도 없다는 우리의 현실적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북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극과 극으로 인식하는 갭 차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쪽의 모습이, 이게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북은 여전히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운영되고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병에 걸리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일체 비용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탈북자의 증언만 하더라도 고난의 행군 이후에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 형편이고, 또 민간 의료 시장의 한 부분으로 장마당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대상에 대해서 극과 극의 사실과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그 누구도 잘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남북의 교류협력이 재개될지 미지수이지만, 교류협력이 재개되기 전까지 북에 대한 극과 극의 인식을 좁히는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아카일로에 있는 남북 관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의 청년 세대가 공감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매개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북도 남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 그 서신은 우리가 2014년에 받은 건데요. 남측 당국이 두 누구의 고통이니 배고픔이 취약계층 지원하면서 우리를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는데, 순수한 목적의 그 인도적 지원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남쪽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2014년에 얘기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제 통일부에서도 끊임없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쪽에서 반응하지 않는 건 이미 2014년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남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를 치달리기 싫어합니다. 북쪽도.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인도적 지원을 주는 것이 치달리기 싫어하듯이 북쪽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인식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했고, 두 건의 공동 합의서에도 마찬가지로 남북 공생 공영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쪽 선생을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도 계속 만났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쨌든 경협성 사업을 하는 건데, 향후에는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북쪽에 뭘 주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설명했다라면, 향후에는 이 지원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남쪽 스스로에게 무엇이 좋았는지 설명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이 뭔가를 못 받아서 환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경험했던 북측의 스마트한 청년 세대는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교류협력이 시작될 때 협상에 나오거나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북측의 인사들은 외모며 관심사항이며 스펙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그 젊은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좀 해주십사 해서 공유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박종찬 선생님. 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의 청년 세대들도 상당히 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예, 북측의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북측 주로 뭐 나이 든 사람들을 저는 많이 접촉을 하는데, 학자들을 하고 학술 대회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동반돼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 세대를 저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저도 공감하는 게 북측의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고, 90년대의 이 경제적 위기,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에서 있었던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사람들의 의식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사단의 유병수 박사님께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 처장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예. 들리시죠? 예. 예, 흥사단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유병수라고 합니다. 저렇게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진석 교수님 발제, 그리고 조재욱 교수님, 또 엄주연 박사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약간 특이하게 인생을 좀 살아오긴 했는데, 특이하게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좀 소개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 학생들이 통일운동에 관심을 이제 언제부터 갖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적인 좀 배경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월 19일이죠. 오늘 4.19 6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흥사단에 지금 모든 직원들은 다 4.19 탑에 참배하러 지금 가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남아서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4월에 우리 이제 3.15 부정선거 제시 시 이승만 하야 민주주의 사수라는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이제 4.19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통일로 바로 이제 통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슬로건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구호가 등장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안 보이지만 원래 내용은 판문점으로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벌써 이제 민족 자주 통일을 외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4.19 혁명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예, 그때 이제 남북 학생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학생회담을 지지하는 그런 집회도 있었고요. 이제 어른들이 지지를 해준 거죠.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이제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 무산되게 됩니다. 체포되고 사형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80년 5.18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때는 이제 국어 역시 계엄령 해제하라, 신군부 물러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이런 이제 구호들을 외칩니다. 근데 5.18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학생운동사에서 중요한 계기는 미국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통일운동의 이제 장악기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군부독재 세력을 지지해준 미국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80년에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반미 운동,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운동이 이제 촉발이 된 것이 5.18을 계기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고 81년도에 이제 뭐 국풍 80일 막 이런 걸 하면서 정치적 관심을 좀 돌리려는 그런 이제 쇼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TV에서 국풍 80일을 봤어요. 거기서 막 대학생들이 꽹가리도 치고 풍물도 치고 막 이렇게 한바탕 대동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좀 저런 걸 배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실제로
탈춤반을 갑니다. 대학교에 탈춤반 동아리에 가서 탈춤도 배우고 풍물도 치고 하면서 사실 이제 학생운동도 같이 하게 됐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국풍 81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87년에 보면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도, 직선개헌, 민주정부 수립 이런 이제 구호들을 외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6월 항쟁 이후에 역시 또다시 4.19 때와 마찬가지로 통일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크게 또 부각되기 시작하고 학생운동이 통일운동에 주력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87년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출범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주적 평화, 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런 이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88학번인데 이때 제가 88학번인데 이때 이제 김준기라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가 남북 청년학생 체육대회와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9년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임수경 전 국회의원인데 이제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을 거쳐서 독일에 가서 동베를린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렇게 방북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흑백 사진들이 88년도에 대학생들이 통일투쟁했던 가운데 있는 사진은 홍제동입니다. 서울의 이제 홍제동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들어 누워서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기에 막히자 거리에 누워서 시위를 했던 모습입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워서 아주 그 6월 10일에 그 떼약볕에서 굉장히 이제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청년 학생들이 통일운동에 굉장히 이제 주역으로 부각됐던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80년대 이제 90년대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민주화운동과 이제 학생운동이 조금 쇠퇴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권 붕괴, 또 공동체주의에서 어떤 개인주의로의 변화, 이런 어떤 사회적 조류에 의해서 점차 이런 그 청년 학생들이 사회운동의 중심이 됐던 것들이 좀 쇠퇴하는, 그러면서 통일운동도 좀 쇠퇴하는 그런 이제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김대중 정부 들어서 경제위기의 실업난이 닥치면서 사실 이제 좀 멀게 되기도 하고 청년 학생들은 더욱더 이제 갈수록 통일운동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주도로 통일운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학생들은 좀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침체기로 보면 이명박근혜 대통령 기간 동안에도 또 뭐 좀 침체기였던 것 같고요. 또 진보 정권이 재탄생하면서 2018년에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뭐 평양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학생들이 다시 또 이런 이제 서울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15일에 기자회견도 하고 좀 북에다가 제안도 합니다. 근데 북에서도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만 바로 만나자라는 회신은 아니고요. 뭐 좀 더 뭐 보자라는 듯 어쨌든 미루는 그런 이제 회신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남북 교류 추진 네트워크라고 한 22개 정도 단체가 2019년 9월 19일에 그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발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2019년도 작년도 뚜렷할 만한 어떤 활동을 이제 코로나 디프에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침체기에도 청년 학생들이 좀 북과의 교류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은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있었고요. 그다음 남북 교류 추진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운동에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청년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내 문제로 좀 받아 안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연속 강좌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듣고 계신 것처럼 이 통일교육 선도대학들이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도 좀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통일교육의 컨텐츠가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연속 강좌 4회를 끝나고 이후에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뭐 오프라인으로 어떤 탐방이라든가 이런 활동과 연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올해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강연의 형태와 또 탐방의 형태 그리고 청년들이 뭔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앞으로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통일부라든가 또 시민단체들에서도 대학생 통일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서 평화통일 핵심 리더 양성, 또 서울시에서도 평화통일 핵심 인재 양성, 뭐 이런 그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뭔가를 좀 기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평화통일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다양화돼서 청년들이 좀 참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남북 청년 교류회장이 사실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사실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편견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관심도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남북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에 경상대학교도 북한에 있는 어떤 대학과의 어떤 자매기를 맺고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전공과별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문별로 뭐 스포츠, 문화, IT, 창업 등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북한의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광 예전에 금강산 갈 때 청년들도 많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남북 청년 관광이 좀 확대를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이 관광을 굉장히 많이 설문이나 조사를 하면 관광 수학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도 남한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이런 교류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요, 예, 전문가들 발언이 끝났고, 뭐 학생들 뭐 자기 의견 게재할 분이나 질문할 학우들 누구 있으신지요? 그러면은 신화영 양 한번 자기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실래요? 신화영 양? 네,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한반도 역사보다는 옛날에 있던 역사에 대해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나 지금 한반도 평화 그런 데에서는 많은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알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지금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그 청년 세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해법을 못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누구 이야기 한번 교수님, 해보실래요? 저 예, 말하고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예, 자기소개 좀 하고 이야기하세요. 예. 네, 저는 경상대학교 재학 중인 지리교육과 이호정입니다. 이제 저는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현재 청년들이 통일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문제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일자리 문제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데 이제 청년의 입장으로서 현재 총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학력 사회에 따라서 학력에 맞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은데 그러한 직장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에 당장에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배진석 교수님이 마지막에 분단이익 또 통일이익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또 다른 학우 있습니까?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예, 일반사회교육과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예, 강연 잘 들었고요. 앞으로 ESG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세계 시민적인 가치라든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문제, 4차 산업으로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통일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수십 년간 교류하고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뭐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핵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남북 연락사무 폭파 등 사실 좀 신뢰가 깨질 만한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보면서 저도 통일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과 의문감이 들었고, 만약 통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한 땅 내에 남한 내의 기득권과 북한 내의 기득권 간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속에서 누가 과연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으려고 할 것인가, 이런 갈등 문제들도 아직 제대로 합의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좀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아직 회의감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의견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예. 예, 좀 오늘 주제 벗어났는데 네. 이건 이제 네. 조재혁 교수님이 그래도 전공이시니까 그 남북 간의 기득권 간의 충돌이 있을 거고 또 그 우리 남측도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은 더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남북이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예, 또 다른 하고 나 뭐 또 참여하신 선생님들 발언 하실 선생님들 있으십니까? 역사교육과 학생은 뭐 발언 안 해? 손주혜 양? 저 네, 교수님 교수님.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먼저 예, 하세요. 경상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지적 중인 하승민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 강의 되게 잘 들었고요. 이제 청년들의 청년들의 이제 통일에 관한 인식과 이제 통일 활동에 대한 참여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남한과 북한의 통일 과정과 이제 그런 행동에 있어서 청년이나 민간 쪽에서의 활동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정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과 북한을 둘러싼 세계 정세, 뭐 미국, 일본, 북한,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이런 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청년이 주제인데 1, 2, 3강에 우리 주제하고 이렇게 좀 맥락이 있는 주변국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과연 우리의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에 찬동을 하는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입장이 어떤지 이건 뭐 저기 대답하고 싶은 전문가들께서 자기 의견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하고 있으세요? 아까 제가 지명을 했던 손주예요? 예. 네, 역사교육과 18학번 손주입니다. 일단 저는 우선 통일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진보 보수 정치 성향에 따라 나뉘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셔서 그 점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통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유병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많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보충해서 전문가분들 말씀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아니래도 오늘 주제 관련해서 자기 의견 주장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일반 사회교육과 김예단 발언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재학 중인 일반 사회교육과 소속 김예단 학부생입니다.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조재욱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현실적 상황을 모르는 중고등학생 때는 통일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또 토론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20대 입장에서는 제 현실이 조금 급박해서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좀 이를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이 그럴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근처에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뭐 근처에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상 가족이시라든지 이런 상황이 조금 없어서 청년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좀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진석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그 청년 세대가 공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더라도 현 정치 문제, 최근 들어 이제 현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서 저는 국내에서 공정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조금 구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공정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 좀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따로 생각해 두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화나 통일에 대한 공정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 문제를 배진석 교수님이 서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오늘 주제에 넘어서긴 하는데 학생들 질문도 있고 배진석 교수님 시작을 공정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종합정리할 때 배진석 교수님이 이 문제는 꼭 좀 짚어주셨으면은 문제 제기한 사람으로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목적 중에 하나가 청년 대학생의 의견 청취니까 뭐 한두 학생 정도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도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도 주로 강연을 많이 하시지 사실은 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는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강보경 양 뭐 발언하실랍니까? 네, 저 역사교육과 19학번 강보경입니다. 저 강연을 정말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 문제가 보수랑 진보랑 별개다라는 말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통일이라고 하면 조금 통일에 대한 강연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통일에서 필요한 통일 시 발생하는 희생이랑 부담을 장차 떠맡아야 되는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조금 합리적이게 따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 통일이라기보다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그런 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으로 한 나라를 만들기보다 뭐 EU처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각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합리성에 기반해서 남북 관계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뭐 통일보다는 이 화해를 해야 된다. 요 배진석 교수님, 조재욱 교수님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두 분께서 좀 보충해서 발언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학생만 좀 뭐 더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누구 발언하실랍니까? 일반 사회교육과 박소영입니다. 예.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교수님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주장하며 통일을 하나의 숙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친구라는 개념으로 서로 도우며 다가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심스럽게 저희 의견을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신 그 학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역순으로 하시죠. 유병수 박사님, 엄주현 박사님, 조재욱 교수님이 한 3분 정도씩 보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진석 교수님께서 종합정리 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거나 자기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학생들 의견과 소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고민을 합니다. 청년 학생들의 2030 세대들의 어떤 평화통일의식을 어떻게 하면은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이거를 좀 이 청년들이 관심 갖고 올 것인가. 항상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냥 리더스쿨이라는 어떤 강연 형태의 모집을 했을 때는 잘 안 옵니다. 강연 형태를 했을 때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래서 저희가 북한 일탈주민 청소년 멘토링이라고 모집을 했어요. 근데 그 멘토링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니까 강연도 듣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 멘토링을 가는 걸로 했는데 너무 많이 접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선발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플랫폼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관심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만들어주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반성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민단체나 뭐 학교에 아까 어느 학생이 경상대에서도 그런 다양한 좀 프로그램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 리더 사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모든 별로 알아서 기획을 하라 그랬어요. 알아서 너희들이 기획해서 한 6개월 동안 활동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돈은 대줄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각 모둠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알아서 활동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이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전쟁 관련 유적을 찾자 해서 다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의 한강대교에 6.25 전쟁 때 이 총자국 있죠. 총탄 자국들이 한 170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표지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탐방을 통해서 서울시에 제안한 게 서울시에 있는 그런 전쟁 유적들에 뭔가 표지석이나 안내판이라도 좀 세워서 안내를 해주자. 이런 제안을 서울시에다가 했어요. 서울시가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몇 군데를 탐방을 하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맡기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재밌었나 봐요. 다 박수를 치네. 감사드립니다. 예, 엄지원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학생들 의견을 들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처한 상황도 너무 어려운데 어려움 또는 희생이 배가 되는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류 협력이 역사가 한 25년 이상 되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남북의 교류 협력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95년서부터 2007년까지는 북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쏟아붓는 인도적 지원 상황이었고 2008년서부터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될 때까지는 거의 가다서다 보수정부 들어서면서 대북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정부 들어서면서 2018년 현재까지 막혀있는 상황인데 그 김정은 시대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쪽 사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그 핀트 뭐냐면 실리의 입장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남쪽한테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남북이 공영할 수 있는 실리의 입장에서 좀 더 평화롭고 경제 성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뭐 되게 어려운 긴 하지만 명확하게 북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남북의 교류를 갖다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북의 입장을 좀 이해하자. 학생들이 굉장히 박수를 많이 치네요. 예, 두 분이 아주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조재욱 교수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통일과 기득권 다툼,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흡수 통일이 되든 합의 통일이 되든 뭐 우리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경제적 역량이나 모든 역량을 비교해 볼 때 여러모로 남북 간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 가지고 그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득권층의 문제는 그 정치권에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조금 일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주민들 간의 기득권 문제도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독과 동독이 통일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발생한 그 주민들 간의 문제가 그 서로 간의 불신, 그 다음에 차별적 인식 이런 게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배씨, 오만한 뭐 옷이, 게으른 옷이 그만한 배씨 이런 이제 말도 생겨났는데 우리 사회도 2016년도 이후부터 이제 탈북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는데, 그러니까 남북한 탈북자 문제를 쭉 한번 보면 남한 주민이 아직까지 멸시하고 차별하고 냉소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3만 명에 대해서. 3만 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통일 이후에 2,500만 명하고 5천만 명이 어떻게 그 화학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탈북자 문제 쭉 한번 보면 자살률도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그 탈북 청소년들 중에 한 40% 이상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차별적인 그런 모습, 냉소적인 모습, 멸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남한 주민이 갖고 있는 기득권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기득권적인 모습을 누가 없애야 되느냐 하면 청년 세대들부터 없앨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에 나서가지고 좀 뭔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문화적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 번씩 질문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탈북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삐죽삐죽거리는지 멈칫거려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했는데, 그리고 말도 통하고 뭔가 그 한민족이고 뭐 혈연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느냐 해도 삐죽삐죽거려요. 그만큼 살아온 게 틀린 거죠. 그죠? 또 예컨대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또다시 한 번 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어머니께서 허락해 줄까? 아버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줄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기득권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놓고 이런 주민들 간의 기득권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 같은 청년 세대들은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세대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특히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게 흑백 논리라든지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경상대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2030 세대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주민들 간의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이것도 통일과 연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신 학생들 모두 다 아주 뭐 질문도 훌륭했는데 세 분 전문가분들의 답변도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빗댄 비유들로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 메인 그 강연을 하신 배진석 교수님 종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종합 정리인데요. 그 학생들은 강의 시간 지나서 마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오늘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주로 기성세대는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로 이제 전부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굳이 영어 표현을 쓰자면 what, 무엇에 관한 문제를 많이 던졌는데 우리는 오늘 그 질문에 앞서서 why,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what이라는 질문 뒤에 나와야 할 how,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 질문들이 넓어졌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자리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015년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예측 자료, 뭐 KDI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었죠.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 뭐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통일로 인해서 얻게 될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죠.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연간 20만 개 이상 늘어난다는 시나리오부터 200만 개까지 늘어난다는 시나리오까지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고 하니 결국 이제 화해 협력을 통해서 이제 통일의 문제가 경제 통합의 문제까지 벌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아까 우리 학생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자리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찾는 우리 학생들의 요구는 어떻게 관찰될 것인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 많이 얘기하는데 성장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인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개성공단 경험에서도 봤듯이 북한의 노동력 뛰어나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라는 건 말할 수 없는 큰 그 경제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노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3국으로 나가고 해서 빠져나가지만 생산성 문제와 결부시켜 봤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했던 만큼의 그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제가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통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편익들,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작게는 연간 20만 개, 많게는 20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 새로운 기회의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딱딱하게 일자리 얘기만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저는 일단 이제 분단 비용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저는 이 상상력이 제한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도 북한 문제 얘기 나오고 대립 문제, 대결 문제 나오게 되면 우리 상상력은 끊임없이 좁아들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좀 더 많은 얘기 나눠보고 싶은 얘기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공정 문제 얘기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의 문제는 틀림없이 통일 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사회의 문제와 좀 더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질문들 많은 서베이에서 월드밸류 서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탓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인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어떤 사회에다가 서베이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지게 나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질문 던지면요. 게으름은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북유럽에 있는 소국복지사회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요. 그렇지 않다고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 살게 된 것은 나의 능력 탓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추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이고 단순히 내 능력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능력주의. 이게 과연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문제인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 주셨던 공정의 문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박소영 학생이 그 얘기 해줬었죠. 친구. 예, 우리 아직까지 싸우고 있으면서 갑자기 결혼하라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조지옥 선생님께서 그 멋진 비유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덤비는데 결혼해라 이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연애해야 되고요. 천천히 사귀어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예 못 사귀는 사람이야 라고 전제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1등 시민, 2등 시민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선입견이 가장 적은 청년 세대부터 이 문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얻었던 뭐 큰 소득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종합 정리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이 전문가들 통해서 학생들도 많이 배웠는데 저희도 오늘 학생들 발언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강을 마치는데요. 이 그 4강을 준비해 주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지역경제통일 아카데미가 2주에 걸쳐 가지고 4회 정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제 박종철 교수님 덕분입니다. 예, 박종철 교수님이 잘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셨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영남통일교육센터라 해가지고 통일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아서 영남 지역 전체를 이제 통일교육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권역 지역에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서부 경남의 이 청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우리 박종철 교수님이 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고맙고요. 오늘 그 유병수 박사님, 엄주현 박사님 토론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상대 학생들, 또 경남도민들, 또 무엇보다도 발제를 맡아주신 배진석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 이런 자리가 전문가들끼리의 그 학술 회의도 참 뜻깊은 자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학생들과 기성세대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대 공감을 좀 갖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배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들에게 또 본받을 점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집합과 접점이 많이 형성이 돼 가지고 이 교집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이 잘 갖춰지지 않을까. 이제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통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프레임을 찾아간다면 뭐 통일을 좀 더 앞당기는 평화를 더 앞당기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학생들도 배가 고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가 그 지원할 수 있는 뭐 범주 내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경상대 학생들 그다음에 박종철 교수님 기타 사회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항상 필요한 일 있으면 그 영남통일교육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또 많은 성원과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별도의 말 없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또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민분들 또 청년 대학생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교수님 올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한번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재욱 교수님 그리고 저기 유병수 차장님 계시는데 그 흥사단 민족통일본부에서도 뭐 프로그램 하나 영남 쪽에서 한번 같이 하나 하시죠.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든지 환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산에 한번 초대도 하고 싶고 또 우리 경상대하고 같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